네, 11월 22일 이번 한 주간을 한번 예상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이제 11월의 마지막 그리고 12월로 넘어가는 네.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지난주처럼 지수 흐름보다는 테마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오늘 아침장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이제 보시면 이제 오후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조금, 변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 NFT 컨텐츠가 메타버스 이런 것이 주도했던, 시장의 쏠림이 조금 완화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요 시기가 조금 이번 주에는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거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주도가 끝난 것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칠고 빠른 그런 가격 조정으로 어차피 한 번 정도에 거쳐야 될 그런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누군가에게는 좀 환호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좀 매수를 하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이제 부담이 좀 내려간 상태니까 이제 좀 타이밍을 좀 보시면서 그동안 담고 싶었던 이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누군가에는 정말 연초부터 거의 이제 움직임이 없었던 이제 IT, 특히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 쪽으로의 시장 매수세가 좀 확 들어가면서 몇몇 종목은 벌써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시장이 하나는 조정, 하나는 반등해서 또 신고가 이런 흐름으로 좀 나오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수급은 좀 마찰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되는 시장이다. 정말 다시 일일 거래 대금이 30조로 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면 시장 하나만 쏠렸던 곳에서 아무래도 이제 역시 한국은 반도체의 나라니까 반도체에 관련돼서 IT 하드웨어 쪽과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게임, NFT, 메타버스 이런 쪽이 양립하는 시장으로 갈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풍선 효과라고 이제 소위 얘기를 하잖아요. 이쪽으로 쏠렸다, 저쪽 시소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쪽으로 쏠렸다, 이쪽으로 쏠렸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국면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특히 이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 사실 이 종목들이 구경제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분석을 해서 지금 EPS가 얼마고 내년에 시장이 얼마가 커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멀티플 얼마를 적용해서 어느 정도의 그 레인지 안에서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이 있다 이런 걸로 움직였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게임, 메타버스, 엔터 컨텐츠, NFT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만약에 매수를 노린다면 이거는 무조건 대장주 위주로 가야 됩니다. 가장 주도를 했었던 그 종목 위주의 기회를 보시는 게 낫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다른 종목들에 조정이 많이 나온다고 다른 종목들로 간다 그러면 반등도 늦을 것이고 추가적인 흔들림이 있을 때도 좀 낙폭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례로 딱 종목을 꽂아서 말씀드린다면 조금 저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위메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렇지. 분들이라면 그 위메이드가 좀 조정받을 때를 기다리셔서 분할 매수를 한다든가, 그런 분위기를 보는 게 낫지, 다른 여타의 게임주들에 많이 빠진 것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주도주 위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좀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또 생각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까지 시장 주도주는 NFT, 메타버스 그렇죠. 관련주들이죠. 네. 게임이 됐든 엔터가 됐든 그렇죠. 연관된 이게 이제 좀 조정을 받을 시간이 왔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이건 일시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모습이 참 좋은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그 마이크론, 네, 마이크론. 예, 그쪽도 8% 이상 네, 이렇게 7% 이상 올랐었죠. 그렇죠. 네네.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이제 다시 슬슬 네, 나오는 거죠. 그렇죠. 참 이거 너무 불과 몇 개월 사이로 이렇게 분위기들이 그렇죠. 휙휙 바뀌는 게 네. 참 웃기기도 하고. 시장에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많이 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사실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이 메모리의 주도는 아니죠. 메모리의 주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좀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미국만 보더라도 메모리, 비메모리 뭐 이제 이런 쪽이 이제 양립해서 좀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국내 하우스들이 좀 시각을 낮춘 다음에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반도체 경우에는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수급 논리가 가장 좀 중요하게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그 일례로 좀 예를 들어보면 지금 오늘 아침에 달러 인덱스가 96을 넘어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일시적으로 유럽 쪽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제 유로화 쪽,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에 반대되는 개념의 유로 쪽이 좀 많으니까요. 그 이제 화폐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달러가 이제 강세가 나오는 국면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달러에 연동되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아침 시초가부터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똑 집어서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한국을 프로그램 어떤 수동적인 그런 매매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반도체에 대해서 그냥 핀셋으로 딱 집었다. 그러니까 딱 집어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니까 선물이 올라가고, 선물이 올라가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이제 그런 형태의 좀 매매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좀 강세가 좀 나오는 것 같고, 시장은 아무래도 좀 조정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조금 조정 때문에 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그에 따라가는 반도체 이제 소부장, 뭐 장비주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수급이 좀 이동하면서 조금 거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양상으로 좀 볼 수 있어서, 이게 하루 하고 말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까 첫 질문에서 언급을 드렸듯이 약간 마찰적인 주도주에서의 이제 어떤 수급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주는 어쨌든 그동안 주도했던 섹터들, 주도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국면, 그리고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이제 이 IT 하드웨어 쪽이 반등하는 국면, 요런 좀 마찰이 나오는 그런 국면으로 좀 보시는 게 뭐 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반도체주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급등하는 데에는 이제 일단 끝이 보인다. 네. 겨울에 끝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제 내년 상반기 뭐 하반기서부터는 괜찮아질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에 더해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미국에 출장 가 있죠. 네. 이것도 좀 심리적으로 뭔가 큰 결정이 내려질 것 같은. 네. 뭐 요새 헤드 카피들 보면 뭐 20조 파운드리 어쩌고저쩌고 네, 뭐 네. 결정 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뭐 제가 뭐 이것도 이제 누구나 예상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오히려 저는 이 이제 소부장,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장비주들의 강세는 이 투자의 규모와 구체화가 발표되는 그 시점에는 조금 누그러지리라고 봅니다. 뭐 지금 뭐 오늘 아침만 보더라도 이제 조금 눌렸었던 장비주들, 특히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 두 자릿수 상승이 빵빵 튀어나오고 일부는 신고가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20조를 투자를 어디다 하고 어떤 라인을 뭘 위해서 생산을 하고 어떤 장비가 몇 대 필요하고 이렇게 좀 구체화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특히나 이제 이런 제조업은 아무래도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제 실적이 얼마 증가하고 멀티플 뭐 밴드가 얼마여서 최상단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적정 주가다, 이런 것들이 좀 계산이 서는 이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좀 이제 오버슈팅 했던 종목들은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서 좀 수혜받지 못했던 종목들은 뒤늦은 상승이 나오고 이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 투자 결심, 그러니까 이게 투자 발표가 구체화되는 그런 시점까지는 아무래도 특히 이제 반도체 쪽으로, 특히 후공정 쪽으로의 어떤 눈높이는 조금씩 확장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 어쨌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저렇게 길을 터주는 상황이라면 투자 심리가 일단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뭐 장비주들 같은 경우 제일 좋은 거는 수주잖아요. 그냥 그렇죠. 수주의 기대감이 이렇게 좀 무럭무럭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지금 이 종목들이 뭐 많이 너무 빨리 급등했다, 뭐 적정 주가를 넘어섰다, 뭐 이렇게 딴지를 걸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그동안 사실 슬금슬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외로 많이 반도체 올라왔어요. 소부장, 그렇죠. 그다음에 후공정.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그 어떤 이번 주 뭐 예상되는 네. 그 파운드리 공장 부지 발표라든가 20조짜리 뭐 이러저런 어떤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방미 성과들이 발표되는 날 네. 오히려 그날이 뉴스의 파라라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일부는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20조가 크다면 크고 이게 또 이제 뭐 작은 건 아닙니다만 이런 이제 뭐 어떤 장비는 어느 정도의 이제 포지셔닝 되고 어느 정도의 수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예상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뭐 바이오나 뭐 이번에 나왔었던 게임주나 이런 것들처럼 멀티플 밸류에이션 무한대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에서 올 수 있는 차익 실현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소외된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반등하는 이제 이 장비주들에서 좀 소외됐는데 이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또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쪽 수급이 이쪽으로 좀 이렇게 스며드는 이제 그런 이제 수급이 좀 연결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구체화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게 뭐 확 가격 조정이 와서 확 꺾인다라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현실화가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예상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일단 이번 주는 뭐 이쪽에 지속성을 좀 가지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좀 센 종목을 오히려 노려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 그러면 지금 이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반도체 후공정 쪽에 그 뒷단의 업체들 우리 얘기하는 네, 거죠. 그렇죠. 오히려 가격 조정을 받으면 더 이렇게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이 뉴스가 나와서 가격 조정이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흘러간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재료가 좀 필요한 국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미국에 20조 투자하고 말 것인가 절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설비 투자도 올 말, 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표를 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많이 올랐었던 이제 수급이 좀 현실화되는 이제 그런 필요한 또 조정이잖아요. 이제 그런 조정 국면에서는 또 새로운 재료가 나와서 아무래도 좀 더 눈높이를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올라가지만 단기적인 매매로 봤을 때는 좀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의 좀 이제 가파른 차익 실현 이런 것도 좀 염두는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네. 언급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어쨌든 이제 어쨌든 그 미국서부터 좋은 네.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사실, 그 뒷단에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쭉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후공정도 그렇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쪽을 본다고 하면 거기도 파트가 여러 개니까 네, 네. 일반 디램 쪽에 어떤 그 반도체 후공정이 있을 네. 것이고요. 아니, 저 소부장이 있을 거고, 네, 네. 파운드리 쪽에 후공정 네. 업체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DDR5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올라온 그렇죠. 것들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러저러한 것들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네, 네. 여기 가운데서 그 최선호하는 어떤 타겟 테마는 어떤 건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사트라고 하죠. 반도체 패키징 쪽. 어쨌든 파운드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주문을 준 사람한테 맞춰서 반도체를 이제 패키징, 그러니까 그 작동에 맞게끔 이제 만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오사트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드는 종목으로는 뭐 테스나나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좀 들어갈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 바로 아랫단으로 볼 수 있는 게 역시 DDR5에 관련된 이제 테스터 업체들 그런 쪽이 그래 뭐 이 투자 발표랑 상관없이 분위기를 타고 있었던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눈높이가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조금 연결이 된다면 DDR5 관련돼서 이 테스터 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 뭐 유닛 테스터를 비롯해서 뭐 또 뭐 세정하는 저 코미코 같은 그런 종목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합니다만 그런 종목들이 또 대표적으로 뭐 리노공업도 있겠고요. 뭐 그런 종목들이 좀 세컨 티어에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투자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제 후공정의 패키징 하는 오사트라고 하죠. 이제 그 업체들의 좀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 그리고 메모리 쪽으로 본다면 DDR5에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습니다. 뭐 지금 뭐 기판도 올라오고 그렇죠. 뭐 PCB 쪽도 많이 올라왔죠. 그런 쪽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생산을 하면은 이게 작동을 잘 하나하나 테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테스팅 관련된 종목들을 일단은 반도체 관련돼서는 이제 원투펀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꼽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 올해 사실 중소형주가 올랐던 중소형주들 예, 상당히 좋았잖아요. 네, 네. 대형주 어려웠고 네.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반등한다 그러면 이제 이쪽 대형주를 바꿔야 되냐 아니면 계속해서 그래도 중소형주가 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 헷갈려 할 거란 말이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형주, 특히 IT 대형주를 사셨던 분들 중에서는 지금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다 물리신 분들? 물려 계셨던 분들, 뭐 SK 하이닉스부터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뭐 또 뭐 LG 이노텍을 제외하고는 IT 하드웨어 쪽에서 정말 귀신 같은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근데 또 대형주를 또 그렇게 귀신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잘 안 계세요. 그렇죠. 좀 호흡이 느려가지고. 네네. 그러면 이제 뭐 그 조정 끝나고 서서히 좀 이제 뭐 반등의 추세를 잡고 있는 이제 그런 좀 대형주 쪽에 좀 가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뭐 지금은 조금 뭐 그동안 뭐 너무 이제 빠지기만 했었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물을 타는 뭐 그런 전략도 저는 어느 정도 좀 먹힐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좀 작은 종목들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좀 빠르게 좀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것도 좀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금 뭐 이 저점 대비 올라가는 속도가 아주 빠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주도주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이제 그런 전략을 펴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샀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9만 원까지 이렇게 넉넉고 앉아 계시기보다는 뭐 그래도 일정 부분 조금 비중을 좀 삼성전자의 비중을 좀 늘려가는 이제 그런 전략. 뭐 특히 한 8만 원, 뭐 8만 원 한 중반 요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조금 비중 확대, 특히 이제 대형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중소형 종목들은 워낙 또 발빠르게 또 대응을 잘 하시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 반등 국면에 아무래도 더 빠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주도주 위주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 민감주, 뭐 화학, 철강 같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역시 뭐 보면 실적은 참 좋았잖아요. 포스코도 그렇고. 그렇죠. 하지만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는데 이런 것들도 뭔가 그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보일까요? 내년에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뭐 그러니까 전부 피크아웃 얘기하지만 실적은 계속 좋거든요. 네네. 실적 자체는 좀 나쁠 것 같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 싼 원료에서 비싸게 팔아먹던 그 올 초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싸게 들여와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강 가격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초반 때만 하더라도 철강 가격이 뭐 이렇게 높지 않았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철강 인플레이션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되다 보니 올 2분기에는 주가도 좋고 실적도 좀 매우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속된 말로 더 찢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국면이 나오려면 수요 쪽에서 더 비싼 거를 지불하고 이거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야 좀 주가가 좀 미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철강이든 화학이든 그런 쪽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비싼 원재료를 가져와서 생산은 하는데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호가 어느 순간부터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철강, 화학, 뭐 이런 기초 소재 이런 쪽이 약간 좀 예상과는 좀 다르게 좀 더디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가장 좀 우리가 표면적으로 잘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쪽이 이제 조선 쪽입니다. 저는 조선주 내년에 굉장히 좋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싸게 수주를 받아놓고 비싼 원재료로 투입을 해서 그 단가를 맞춰서 납품을 해야 되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수주는 전 세계 90%를 뭐 땡겨간다, 뭐 LNG는 한국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도 조선주의 주가가 굉장히 뜨뜻미지근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분기가 넘어가는 시점이 내년 초 정도, 1분기 정도, 1, 2분기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비싸게 수주를 받아서 이제 비싼 원재료를 맞춰가지고 납품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으로 좀 오고 있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그러니까 미래의 그런 이제 실적 예측치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지금은 비싼 원재료를 어느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비싸게 되팔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의 경기 민감 쪽은 내년도에 어떤 시각이 좀 상승을 하면서 뭐 올 연말 내년 초 뭐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의외로 소재 쪽은 거기에 대한 의문부호가 좀 자꾸 커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선호도에 있어서는 조금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시각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철강이나 화학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조선. 네, 그렇죠. 이 가운데서 조선 쪽을 좀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조선 쪽은 아무래도 좀 수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몇 대 수주를 했고 얼마의 뭐 소위 말하는 철판을 떼어와서 어느 정도의 인건비를 넣어가지고 몇 대를 언제까지 또 기일에 맞춰서 납품을 한다. 뭐 이렇게 나오면 수주가 취소되는 상황만 아니라면 저는 뭐 내년에는 올해의 한 50% 이상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고 있어서 경기 민감 섹터 내에서는 뭐 내년 한 1년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이 아무래도 좀 조선 쪽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좀 꼽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우조선 그 네. M&A 이슈는 어떻게 끝나갔나요? 그게 이제 지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네, 교통정 왜냐하면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고 예. 그 밑에 중간 지주가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을 또 상장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많은 비난도 있죠. 결국에는 이제 대주주만 좋고 그렇죠. 주주들은 다 희석돼 버려 가지고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궁극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을 한국조선해양에 자회사로 붙이고 한국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 지주로 이제 합병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선주 중에서는 역시 이제 도크도 많고 현대중공업? 네, 역시 수주도 많은 그런 쪽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좀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 대우조선해양은 만약에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건 또 별개의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 아까 대우조선만 할 수 있나요? 원자력 대우조선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현재 잠수함에 대해서 좀 앞서 있는 쪽이 대우조선이 좀 많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모멘텀은 좀 별개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대장주인 현대중공업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현대미포조선 네. 이게 탄력 면에서는 상당히 그렇죠. 좋다 해가지고 현대미포조선을 탑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돼요. 제가 그 좀 아껴놓은 멘트였는데 그래요? 브로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조금 탄력 있게 좀 빠르게 변동성이 있는 그러니까 큰 대형주 중에서 좀 변동성이 있는 것들을 좀 선호하는 이제 고객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막 너무 이렇게 옆으로 길게 막 무겁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쪽이 현대미포조선이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 조선주가 뭐 해서 15% 20% 정도 오르면 조선 기자재는 50% 뭐 100% 오르는 종목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일단 이 지표라는 의미, 어떤 주도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을 좀 바라보시고 현대중공업과 함께 이제 현대미포가 이제 함께 이 페어링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어떤 좀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좀 약간의 변동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현대미포조선을 바라보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네. 주목할 이슈가 25일 날 한은 금통위가 열리는데 이번에 추가 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게 시장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채권 시장은 아주 좀 장난 아니라던데 그냥 패닉에 빠져가지고. 네. 지금 채권도 미리, 그러니까 뭐 저도 채권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장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채권 이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일단 발행하려는 쪽은 미리 좀 발행 금리를 높여서 이제 좀 땡겨놓은 쪽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나 소위 채권의 큰 손들은 이제 뭐 12월, 11월 말 이럴 때 새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죠. 해를 넘겨서 자금을 해를 넘겨서 이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조금 급한 쪽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도 예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한 25bp, 30bp 좀 많이 보는 데는 한 50bp, 그러니까 0.3%, 0.5% 정도 높여서 발행을 하는 경우가 이제 최근에 좀 있기는 있었는데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좀 100%에 가깝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시각을 좀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뭐 해외 중앙은행들도 다 금리 인상하고 또 미국도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12월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확대의 그런 이제 의견도 좀 있다 보니까 뭐 원화가 뭐라고 거기 뭐 버틸 수는 없잖아요. 이제 거기 따라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는 좀 형성이 좀 된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식은 금리 민감도가 높은 종목들이 좀 먼저 움직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이제 오버행 이슈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험주들도 이제 미리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기 좀 시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뱅크도 좀 매매하기에는 좀 적당한 시점, 그리고 보험주 중에서는 이제 메리츠 화재가 좀 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당 정책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좀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보험주, 인터은행 관련된 종목들은 좋게 보고 있고요. 증권주는 조금 중립 이하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증권주도 배당 좋잖아요. 좋기는 뭐 이번까지는 좀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증권주들 뭐 다들 뭐 사실 실적의 한 절반 정도는 전당포를 하죠. 아무래도 이제 주식 그 담보에 대출, 네네 대출 그렇죠. 수익.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마진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시각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은행 시중의 대형 은행이나 또 이제 보험주에 비해서는 조금 선호도가 밀릴 수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금리 민감도가 있는 쪽 뭐 인터넷 은행 그리고 보험주 뭐 이렇게 아무래도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움직임 그렇다고 뭐 이게 뭐 20% 30% 이렇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뭐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 이렇게 좀 바라보시는 게 좀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뭐 어느 정도의 테이퍼링,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시기 이런 거에 따라서 향후에 또 금리 방향 그리고 시중 금리의 방향이 좀 전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번에는 무조건 올린다라고 보시고 거기에 좀 수혜되는 종목들도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 정도 간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뭐 그렇게 여러분의 이 계좌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네. 한국 주식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일단 금리 인상은 그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건 연준, 미국의 경우가 그랬을 때만 그렇다. 한국은 뭐 의미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긴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200년도 넘는 이제 그런 경제 이론이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고 그 통화량이 줄어들으면 이제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그거는 이제 뭐 200년 전 뭐 저보다 수천 배 똑똑한 분들이 이제 써놓은 이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반기를 들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뭐 시장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제 미국의 돈이 풀리는 이제 그런 거에 좀 더 민감도가 좀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직 미국은 돈을 틀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푸는 속도 규모를 조금 줄였을 뿐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큰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그런 이 이슈들이 좋은 이슈는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은 좀 듭니다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마찰적인 수급을 나타낼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제 환율에 좀 더 민감한 이제 그런 선제적 조건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내년에 테이퍼링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간을 번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우리 주식시장은 별 영향은 없을 큰 영향은 것이다.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 그 우리금융 이제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1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사실 뭐 정부 거였는데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이제 완전 민영화에 성공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게 될까요? 주가에는? 뭐 주가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저도 이제 국책은행 자회사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랑말랑하진 않아요. 이 정도까지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민영화가 된다 그러면 좀 효율성을 조금 더, 좀 표명을 하게 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인수되는 거 보니까는 비금융사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금융에 좀 발을 좀 애매하게 담그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투자회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분이 좀 여러 개로 좀 이렇게, 좀 쪼개져서 이렇게 좀 이제 그 민영화가 좀 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정부 주도에 있었던 것은 이제 정부 말을 좀 잘 듣는 이제 그런 쪽의 어떤 시각, 정책 이런 것들로 갔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좀 민영화 됐다 그러면 수익성 위주로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지금 당장은 뭐 구조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확 바뀌는 뭐 그런 것들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뭐 예보나 뭐 이런 좀 국가기관의
국가기관이 대주주로 있을 때보다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이 주인이 바뀐다 그래서 갑자기 주가가 뭐 20% 30% 이렇게 오를 가능성은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더 이 효율성 그리고 수익성을 좀 바라보는 그런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성장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조금은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긴 합니다만 뭐 그 정도는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여튼 우리 금융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하긴 이제 효율성, 그러니까 이익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그렇죠. 것이냐 고민을 이제 행장으로 되면 그게 경영 성과니까. 그렇죠. 뭐 안 그러면 뭐 이쪽에서 추대했던 행장이나 뭐 금융지주 회장이 조금 이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잘 하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아니, 들리는 얘기로는 은행도 파벌이 참 심하다고 그러던데. 굉장히 심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한데. 행장 추천 이렇게 하면은 서로 각파벌에서 그 막 투서 네. 막 올려가지고 서로 음해하느라. 예. 아, 너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그거는 뭐 따로 이렇게 뭐 이렇게 예. 자, 시간을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 뭐 그다음에 우리 금융 그 지주가 이제 뭐죠? 민영화되는 네, 이런 네. 이슈들 때문에 어쨌건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이 잠깐은 또 쏠리지 네. 않을까. 배당주 시즌도 배당 돌아왔고. 이슈도 있고. 예,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은행주는 다 비슷하죠? 네, 기본적으로 비슷하고요. 배당주는. 네, 배당은 기업은행이 조금 많고요. 뭐 5%대, 6%대 가까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도 뭐 아무거나 집으셔도 지금 뭐 4% 아무리 안 줘도 3% 후반은 좀 나오는 상황이라. 아, 참. 정 차장님은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배당주를 타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타고 그 다음에 매도 시점을 내년 이렇게 네. 잡아야 돼요? 어떻게 아니면 바로 그 전에 사서 배당 받기 전에 브로커들의 한 90%는 배당 받기 전에 파시는 게 낫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때가 네. 주가가 좀 가장 좋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의 뭐 이론적인 거랑 실질적인 걸 좀 놓고 본다면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만약에 그 배당 수익률 뭐 5%다. 그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또 세금도 있잖아요. 뭐 이제 세금적인 문제 또 실효 수익률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배당 수익률보다 높게 주가가 만약에 배당 기산일 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굳이 뭐 들고 있을 이유는 왜냐면은 배당날까지 맞아버리고 거기에 또 수급 회복하고 이러면은 또 시간이 또 꽤 걸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게 뭐 10년, 20년, 30년 정도의 시계열로 놓고 보면 배당을 받고 쭉 가는 게 더 낫다라는 것 연구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뭐 그 배당 수익률을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에 포함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수익률을 넘어서는 그런 자본 이득이 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뭐 그냥 세금 내지 않고 저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배당락이 덜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제 그런 또 연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무거운 종목들이다 보니까 뭐 특히 이제 KTNG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락 회복이 몇 개월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배당 수익률을 정하셨다면 그 배당 수익률을 넘어서는 자본이득을 보는 그런 이제 이분 포인트가 온다고 하면 저는 그냥 주식으로 먹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어떻게 수익을 좀 낼 것이냐 차원에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자, 위드 코로나 사실 기대가 컸잖아요. 컸죠. 네. 근데 지금 뭐 다시 확진자가 3,000명 넘어가. 한국도 그렇지만 유럽도 지금 뭐 다시 락다운. 독일 6만 명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랄까 다시 한번 대유행이 오는 어떤 위험한 징조로 봐야 될지 이거 참 헷갈려요. 네,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처럼 풀어놨는데 이거 줬다 뺏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뭐 뉴스 뭐 네덜란드 쪽에 조금 강화하려고 하니까 국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치료제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일각에 있어서는 그거를 뭐 임상도 제대로 안 끝난 거 부작용도 굉장히 심한 걸로 부작용 확률도 뭐 거의 20%도 넘어가는 확률인데 머크고 화이자고 미국이 뭐 10조 단위로 미뤄져 가지고 이제 만든 거를 이거 제약사들 장난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이제 그런 음모론도 있어요. 며칠 동안 먹는 게 80만 원 이러면 너무 비싸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좀 일부에 있어서는 뭐 그 계약
예측했던 물량이 뭐 들어오기도 한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도 중반 2분기, 3분기 정도면은 꽤 많은 회사들이 이제 임상 이상을 끝내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시점까지는 좀 버티는 그런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위드 코로나 뭐 관련해서 이렇게 풀었다가 다시 지금 뭐 오후 9시 아니면은 뭐 저녁 10시에 셧다운 한다 뭐 이러면은 또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거든요. 이제 너무 지쳤어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이젠 지겨워. 네, 그래서 이제 뭐 백신 내 부스트샷, 뭐 백신 또 이 항체 줄어들면 또 내년 맞기 시작해야겠죠. 뭐 그런 면에 있을 때 이제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조금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사실 이번에 뭐 반도체나 IT 하드웨어가 바닥 찍고 올라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그 뒤에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분위기가 좀 스며들고 있는 쪽이 또 바이오 쪽도 있어요. 바이오 쪽도 좀 서서히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한 3분기 정도면은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어느 정도의 임상을 끝내고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봐지고 뭐 이제 이거를 좀 주가 우리 시장 종목으로 좀 이렇게 투영을 해본다면 지금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위탁 생산도 뭐 중지한다 뭐 이런 좀 재편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증서를 발표한 이제 ST팜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기대감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굉장히 이제 작은 이제 스몰캡 종목 중에 바이오리더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이오리더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엊그제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묻혀버렸어요. 근데 경구용 코로나 이제 관련, 물론 이제 면역제를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뭐 시가총액 뭐 2천억, 3천억 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 그 공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이상을 연내에 진입하겠다라는 공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좀 아는 사람들 또 이렇게 해서 좀 보니까 연구 결과가 좀 굉장히 임상 결과가 좀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도 특히 이제 국내 경구용 치료제 종목도 좀 옥석이 가려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데 최근 들어서 나왔었던 공시 중에는 좀 눈에 좀 띈 종목이어서 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주가도 한 16,000, 7,000원 갔다가 좀 다시 뭐 7,000원, 8,000원까지 좀 내려왔어요. 원래는 이제 백신 관련된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있어서 뭐 IR 했던 자료들 쭉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너무 뭐 허황된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이제 분명히 이제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내놓고 이제 시장과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좀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서 뭐 저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국내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가 기대감은 같지만 또 너무 가지면 안 되는 게 네. 이상 성공 확률이 20%, 30%? 그 정도도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도 안 예, 되죠. 예. 그러니까 이상한다고 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그 바이오는 그래서 정말 그냥 알 수 없어요. 네, 알 수 없죠. 바이오 투자는. 예, 예. 정말 천운이 따라줘야 될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반대로 네. 지금 여행주라든가 항공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사실 가장 큰 수혜주로 우리가 네, 네. 떠올랐었는데 지금 안 좋죠, 흐름이. 네, 네. 예상보다는 뭐 항공 예약률이나 뭐 그리고 여행 예약률이 올라오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뭐 서류만 뭐 뭐 열 몇 장이 될 정도로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여행이나 뭐 이런 개별적으로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층은 굉장히 좀 옅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산층까지, 그 여행은 또 가던 사람만 가고 가는 사람이 또 가는 게 또 여행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점까지 본격적인 좀 시점까지 올라 그러면 올 4분기보다는 그래도 내년 1분기 하반기 또 2분기 초반 뭐 이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도 좀 고무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은 좀 못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TV 홈쇼핑이나 뭐 이런 데 여행, 뭐 해외여행 상품들이 하나 둘씩 좀 열리고 있다는 거, 또 이제 동남아 국가들도 하나 둘씩 또 이제 문호를 좀, 그러니까 여행의 문을, 공항의 문을 좀 열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리의 어떤 기대만큼은 좀 못 가다 보니까 뭐 항공, 여행, 뭐 관련된 종목들에 좀, 그리고 이제 다른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이는 종목에 비해서 좀 이슈화가 좀 많이 못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본격적인 움직임은 연내에 나오기에는 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많이 좀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겨울이 좀 지나서 다시 코로나세가 좀 가라앉아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되는 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오징어 게임을 능가한 실적을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바톤 터치를 했죠. 금요일 날 네, 네.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뭐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전 세계 1위를 했다. 네. 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오전에 이제 운동을 빡세게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6편을 쭉 연달아서 봤는데 뭐 주가도 오늘 시초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딱 보면서 느낀 점이 중국 사람들이 왜 오징어 게임 그 초록색 옷 뭐 그 빨간색 옷 뭐 이렇게 뭐 가면 이런 거 이제 타오바오나 이런 데서 많이 팔았잖아요. 적어도 지옥에 나오는 저 사제 옷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평가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네네. 과연 이제 이 공감이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공감에 있어서 이제 과연 어느 정도 뭐 오징어 게임은 상당히 오랜 기간 1위를 좀 지속했는데 과연 이제 지옥은 그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한 뭐 절반까지는 오바인 것 같고 한 30% 이상은 오징어 게임의 후광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한국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넷플릭스 이제 쇼의 순위 뭐 1위냐 2위냐 3위냐 요거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이제 그런 것이라면 지금은 이제 조금 수세적인 이제 그런 수급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이 이슈는 일단 뉴스에 좀 소멸이 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오히려 지금 1등 이렇게 가면서 뭔가 더 오징어 게임처럼 계속 그 관련된 주들이 확산돼 나가기보단 상승으로 네. 그거보다는 1등은 했지만 비록 네. 오히려 좀 하락의 그렇죠. 어떤 그럴 요소가 될 수 가능성이 있다. 조금 있지 않을까. 조금 소강 구면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참 드라마 잘 만들긴 해요. 저는 그 요약본으로 봤는데 네. 요새 그 잘하더라고. 그 유튜브들이 네. 그 아마 그 예, 그렇죠. 그 해가지고 뭐 한 40분 6회 분량 한 40분짜리로 해가지고 만든 걸 봤는데 초반은 재밌더라고. 1편 막 새로운 막 뭐가 막 터지면서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 그래픽을 되게 자세히 봤거든요. 그래픽. 이제 그 저승사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 쓰고 나오는 저승사자가 아니라 이렇게 큰 이제 회색의 이제 물체가 나와서 이렇게 되게 잔인한 장면도 좀 있기는 있고요. 그래서 보는데 이제 정말 어느 헐리우드나 뭐 이게 미국의 어떤 기술 수준하고는 거의 이제 격차가 없을 정도로 좀 많이 좀 접근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그게 아마 이제 그 NEW New라는 그 종목의 자회사가 그 VFX를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레퍼런스를 쌓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과거에 이제 경력을 쌓는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이게 1위를 할 거야. 1위를 해서 이제 정말 뭐 오징어 게임처럼 전 세계에 이제 휩쓸 거야. 뭐 이런 기대는 사실 지금은 좀 낮아진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매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소강 국면을 갖는 이제 그런 시기가 조금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컨텐츠 이 이제 세계의 어떤 관심을 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가지고 한번 그 다른 출연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라기보다 자꾸 걱정이 되는 건 우리 하청업체,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지? 넷플릭스를 키워주는 네. 그 장작대기가 되는 거 아닌가? 불을 지펴주는.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IP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넷플릭스에 제작을 해줘 버리면 진짜 털끝 하나도 우리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러닝 개런티가 없잖아요, 지금. 화제성과 그냥 제작비 정도만 이제 가질 수 있는 거고 다만 여기서 이제 경력을 쌓아서 다른 곳에서 이제 더 많은 제작비를 받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뭐 아마 이제 다음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 이제 CJ 쪽이 조금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이제 플랫폼을 뭐 못하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국내 컨텐츠 위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좀 키워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이제 하청업체 공장이죠. 이제 그런 그렇죠. 컨텐츠를 만드는 공장으로서 뭐 똑같습니다. 뭐 파운드리도 뭐 같은 부분이고 어쨌든 이제 공장으로서의 이제 역할의 검증은 좀
많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제 자체적인 컨텐츠, 자체적인 IP 또 이제 자체적인 어떤 이 제작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토종 이 플랫폼을 좀 가져간다고 하면 조금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뭐 속된 말로 먹고 들어가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에 애니메이션 우리 과거에 정말 애니메이션 하청업체로 우리가 세계 그렇죠. 제일이었잖아요. 80년대 뭐 일본에 하청받고 많이. 그럼 그때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원인가 뭐 있는데 하여튼 관련된 회사들 뭐 주가가 뭐 오르기도 하고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결국 이슈가 있을 때만 잠깐 오르고 그 다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하청업체니까 그 자꾸 그 생각이 나면서 이번 기회에 뭔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강화 질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NFT도 그렇고 뭐 플랫폼과 IP와 코인 이게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이렇게 폭발력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IP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지는데 오징어 게임을 밀어낸 작품이 이제 아케인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제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세계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애니메이션화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지루해요. 좀 지루하는데 특히나 이제 전 세계의 수억 명의 리그 오브 레전드, 그 LOL, 롤이라고 하죠. 그 롤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이제 흡입력이 있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확장성, 뭐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만,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디지털 자산화 뭐 이런 걸로 이제 확장이 좀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국내 IP, 특히 이제 게임이나 웹툰이나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도 그 웹툰 IP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 정도는 뭐 충분히 마련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웹툰이 참 재밌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들어요. 스토리가 정말 다양하고. 자, 잠깐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CJ E&M 이쪽에서 그 라라랜드를 제작했던 엔데버 콘텐츠도 인수한다. 그러니까 CJ E&M이 이제 글로벌리 좀 괜찮다 싶은 그 제작사들을 인수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CJ E&M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있나요? CJ E&M은 지금 현재 많이 알려진 건 이제 티빙이라는 티빙. 티빙께 뭐 제가 요즘에 그 매주 보고 있는 그 술꾼 도시 여자들 나도 그거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정말 여자 나와서 술 먹고 욕하고 정말 재밌더라고요. 너무 이제 좀 실생활에 좀 연기가 나와서 정말 좀 재밌게 가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시청자들이 그렇지. 이제 공감을 하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자본주의와 뭐 이런 상하 간의 어떤 이런 느낌이 공감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좀 흥행이 났다라고 봐지는데 과연 이제 국내 컨텐츠, 국내 플랫폼이 얼마만큼 공감을 가져갈 수 있는 IP를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그 엔데버 인수를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 CJ E&M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현재도 아무래도 CJ는 문화 산업을 표명을 했는데 극장 쪽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CJ CGV 때문에. 네, CGV. E&M이 아니라 CGV. E&M이 무슨 악재가 있나 지금 순간적으로. 극장 사람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적자가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좀 이제는 가정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아까 좀 언급을 드렸던 플랫폼 우리가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산 시설과 컨텐츠와 이런 것들은 무궁무진하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IP와 또 이제 해외 거점 이런 것만 좀 마련을 하면은 이제 CJ도 뭐 이런 뭐 애플이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처럼 OTT에 진출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생산이나 해주는 그런 소환이 아니라 직접 진출. 근데 그 진출을 3세 경영과 연동이 되어서 진출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좀 두 가지로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 이제 생산에 있어서 이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검증은 어느 정도 좀 끝난 것 같고 이제부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IP 확보 또 세계 그 해외에 있었던 이제 거점 확보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 뭐 엔데버를 인수한 이슈만으로 CJ E&M이 5% 10% 오를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겠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방향성을 또 CJ 같은 경우에는
지금 SM도 뭐 인수 100% 인수는 아니 18% 17% 정도로 알고 있는데 17.8%인가 그런 또 엔터 우리나라의 그 K 엔터를 또 갖다 붙였다는 점도 이 새롭게 만든 그 플랫폼을 가져갈 수 있는 좀 원동력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해외 진출에 좀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라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뭐 다른 뭐 외주 제작사들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그냥 CJ ENM을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뭐 종목으로는 CJ ENM이 오히려 뭐 정점에 있고 거기에 움직임과 뉴스플로어를 바라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엔데버 인수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포부와 뭐 앞으로의 계획을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우리가 넷플릭스하고 과연 TVN 같은 국내 토종 플랫폼이 경쟁력이 있을까? 의문도 좀 들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엄청난 자본과 엄청난 그 컨텐츠들이 쌓여 있는 것과 우리 조금 들여 있는 것과 같은 네. 돈을 내고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러나 어쨌건 그 결과가 좀 기대와 불안감이 같이 교차는 하지만 어쨌건 플랫폼에 노력을 하는 것도 그렇죠. 필요한 시점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이제 이런 그 오리지널 시리즈 이제 이런 IP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워즈나 뭐 마블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일단 극장 가서 봐야죠. 크게 화면으로 이렇게 뭐 그런 거에 어울리는 그런 컨텐츠고 IP도 한데 뭐 지금 이제 우리가 환호를 하고 이렇게 TV를 보면서 공감을 하는 것들은 좀 소소한 일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코로나 시대랑 맞물려서 좀 뭐 접점을 찾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뭐 저는 뭐 이렇게 막 수천억의 뭐 그런 좀 자본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오징어 게임만 하더라도 물론 뭐 싸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의 미국에서 만들려면은 뭐 5천억은 들여야 뭐 만들 수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생각해 봤을 때는 역시 가성비를 뭐 거기에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국내 컨텐츠 그리고 또 국내 컨텐츠를 모아서 플랫폼화 할 수 있는 CJ ENM을 좀 긴 호흡에서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월 22일 이번 그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시장을 좀 지켜볼지 그 다음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켜봐야 되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곳들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쨌건 뭐 월요일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큰 모습으로 네. 상승해 주는 게 좋은 징조로 좀 느껴져서 네. 기분은 그렇습니다. 좀 편안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